한정숙의 손은 68년 세월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이고 손등엔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 있었다. 젊은 날 그 손으로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끓이고 명절마다 전을 부쳤다. 남의 집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함께 손을 잡아주었고 그 아이가 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할 때도 그 손은 늘 뒤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정숙이 윤 회장 댁에 처음 발을 들인 건 36살이었다. 남편은 그보다 2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 과로였다. 병원 한번 변변히 못 가보고 일만 하다 간 사람이었다. 외아들 준혁이는 그때 10살이었고 정숙은 눈물말을 새도 없이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속에서 아주머니가 귀띔해준 곳이 바로 윤 회장 댁이었다. 돈은 좀 적어도 대우는 좋은 집이야. 오래 다닌 사람들도 많고. 처음 면접날 5살 배기 서린이 거실을 뛰어다니다 정숙의 다리에 와서 안겼다. 까닭도 없이 낯선 어른한테 스스럼 없이 파고드는 아이를 보며 정숙은 웃음을 참았다. 그날 채용이 결정됐고 정숙은 그 집의 일원이 되었다. 32년이 흘렀다. 준혁이는 22살에 사고로 갔다. 빙판길이었다. 전화를 받던 날 정숙은 윤 회장 댁 부엌에 있었다. 저녁상 준비 중이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가 이내 일어섰다. 밥은 차려야 했으므로 그게 정숙이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다. 무너질 시간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살. 누군가는 그것을 강인함이라 불렀지만 정숙은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고. 서린이 결혼식을 올리던 날 정숙은 연회장 가장 뒤편에 서 있었다. 하객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직원도 아닌 어정쩡한 자리였지만 서린은 식장에 들어서기 전 잠깐 정숙의 손을 꼭 쥐었다. 정숙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에 정숙은 고개를 돌려야 했다. 눈물이 나오려 했으므로. 결혼 후 서린의 삶은 화보처럼 보였다. 재벌가 며느리, 대형그룹 안주인. 그러나 정숙은 알고 있었다. 명절마다 걸려오는 서린의 전화 속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별일 없죠, 정숙 씨? 라고 묻는 말투에 별일이 가득하다는 것을.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댁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은근한 압박이었다가 나중엔 노골적인 냉대가 되었다.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는 어느 순간 통보가 되었고 통보는 결국 결별의 형식을 빌렸다. 기자들이 몰린 날 남편은 카메라 앞에서 침묵했다. 시어머니는 또렷하게 말했다. 책임질 수 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습니다. 서린 편에 서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친정 식구들조차 조용히 넘어가자는 쪽을 택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은 연락을 끊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섰다. 단 한 사람 정숙만이 전화를 받았다. 그것도 첫 번째 신호에. 비는 예고 없이 쏟아졌다. 오후 내내 흐리던 하늘이 저녁 무렵 기어이 터졌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5개의 별이 달린 호텔 로비는 여느 때처럼 밝고 조용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된 샹들리에 불빛이 은은하게 흔들렸고 로비 한쪽에선 피아노 선율이 낮게 깔렸다. 서린은 그 안에 서 있었다. 캐리어 하나, 핸드백 하나. 나흘 전 집에서 나올 때 챙긴 것이 전부였다. 체크인을 시도했다. 카드를 내밀었다. 프런트 직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서린은 다른 카드를 꺼냈다. 결과는 같았다. 세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였다. 남편 명의로 된 카드들이 일제히 정지되어 있었다. 언제 막혔는지조차 몰랐다. 직원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만 뒤에 늘어선 다른 투숙객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서린은 핸드백 안을 뒤졌다. 현금은 4만 원이 남아 있었다. 호텔 밖으로 나왔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이 없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빗속에서 손을 들어도 차들은 멈추지 않았다. 처마 끝에 서서 젖어드는 발끝을 내려다보다 서린은 핸드폰을 꺼냈다. 전화번호부를 위에서부터 내려봤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대학 동기, 전 직장 동료, 오랜 친구, 수십 개의 이름. 그러나 어디에도 전화를 걸 수가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받을지, 누가 받지 않을지. 결국 손가락이 멈춘 곳은 정숙 씨였다. 신호가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됐다. 아가씨? 그 한마디에 서린의 눈물샘이 터질 뻔했다. 간신히 참았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애썼다. 저 지금 호텔 앞인데요. 카드가 막혔어요. 비가 와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숙은 한 박자도 망설이지 않았다. 거기 있어요. 내가 갈게요. 40분이 걸렸다.
정숙이 타고 온 것은 택시가 아니라 버스였다. 비에 젖은 우산 하나를 들고 낡은 운동화가 흠뻑 젖은 채로 나타났다. 서린을 발견하자마자 우산을 서린 쪽으로 기울였다.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서린이 고개를 저었다. 밥은요? 그것도 고개를 저었다. 정숙은 더 묻지 않았다. 서린의 캐리어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앞장섰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1번 탔다. 서린은 그 경로가 어디인지 몰랐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낮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이 이어졌다. 정숙은 내내 말이 없었다. 어색하거나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냥 필요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는 사람의 침묵이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3칸이었다. 문을 열자 습한 냄새가 먼저 나왔다. 오래된 장판, 낮은 창문, 벽 한쪽에 번진 곰팡이 자국. 형광등 불빛 아래 방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만큼 작았다. 이불장과 살림 도구들이 빈틈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빗물이 흘러내리는 시멘트 바닥이 보였다. 서리는 입구에 멈춰섰다. 정숙은 그 시선을 눈치채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가스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렸다. 냉장고에서 달걀 2개와 대파 조각을 꺼냈다. 된장찌개는 아니었다. 그냥 달걀을 풀어넣은 뜨거운 국물이었다.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우선 이것부터 마셔요. 속이 차면 안 되니까. 서리는 그릇을 2손으로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손바닥으로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래 차가운 데 있었는지 느껴졌다. 호텔 로비도 처마 끝도 지하철 안도 전부 차가웠다. 그릇을 내려놓기도 전에 눈물이 났다. 소리도 없이 흘렀다. 막으려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다. 서리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다. 울고 싶지 않았다.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작은 방은, 그 냄비 국물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정숙의 눈빛은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어떤 벽을 허물어버렸다. 정숙은 옆에 조용히 앉았다. 안아주지도 등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말했다. 아가씨, 사람은 집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서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계속됐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 방 안에서 2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누가 보면 초라하다 할 풍경이었지만 서리는 나중에 이 밤을 오래 기억하게 된다. 생애 가장 바닥이었던 동시에 처음으로 진짜 지붕 아래 있다고 느꼈던 밤으로 반지하 생활이 열흘째 되던 날이었다. 정숙은 새벽같이 나가 시장을 보고 돌아왔고 서리는 그 사이 방을 쓸고 이불을 겠다.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다. 좁은 방에서 2 사람이 부딪히지 않으려면 한 명이 움직일 때 다른 한 명은 멈춰야 했다. 이상하게도 그 리듬이 금방 맞아들었다. 오래같이 산 사람들처럼. 정숙이 시장 봉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미역국 끓일게요. 아가씨 생일이잖아요. 서리는 잠깐 멈췄다. 자신도 잊고 있었던 날이었다. 작년 이맘때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케이크를 받았다. 남편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시댁 비서가 챙긴 것이었지만 그때는 그 차이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은 달랐다. 어떻게 알았어요? 30년 넘게 아가씨 생일상 차렸는데 모르면 이상하죠. 정숙은 웃으며 미역을 물에 불리기 시작했다. 서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한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이었다. 정숙 씨, 왜 아직도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세요? 정숙의 손이 잠깐 멈췄다. 금방 다시 움직였지만 그 사이 무언가 지나간 것을 서리는 느꼈다. 그냥 입에 붙었나 봐요. 그게 다예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미역을 헹궜다. 서린도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국이 끓기 시작하고 2 사람이 밥상 앞에 마주 앉고 정숙이 서린의 그릇에 먼저 국을 떠주고 난 뒤에야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래된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20해 전 일이었다. 정숙의 아들 준혁이 22살이 아니라 16살이던 시절 동네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인 사고였다. 아이는 다리를 다쳤고 목격자가 없었다. 누군가 준혁이 근처에 있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준혁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준혁은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정숙은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얼굴들 뿐이었다. 가해자 어머니로 찍힌 순간 세상은 먼저 등을 돌렸다. 그때 윤 회장 댁 어린 서린이 16이었다.
서리는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쳤다. 우연히 준혁을 봤다. 준혁이 사고 방향이 아닌 반대편 골목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시간이 맞지 않았다. 서리는 그 장면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사흘이 지나도 준혁의 혐의가 벗겨지지 않자 서리는 아버지 서재문을 두드렸다. 윤 회장은 당시 지역 유지였고 말 한마디면 경찰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이었다. 서리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16살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직접 봤어요. 준혁 오빠가 그 골목에 없었어요.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윤 회장은 한동안 딸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다음 날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했다. 며칠 뒤 준혁의 혐의는 벗겨졌다. 진짜 가해 차량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었다. 정숙은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누가 말해준 것이 아니었다. 우연히 윤 회장 댁 행랑채에서 그 대화를 엿들었다. 어린 서린이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를. 정숙은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서린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은혜는 되갚기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으므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미역국은 식어 있었다. 서린은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0해 전 그날의 자신을 기억하려 애썼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 아버지에게 부탁했다는 것.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의 서린에게 그것은 그냥 옳은 일이었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본 것을 말하는 일. 그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30년을 한결같이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날 아가씨가 우리 애를 살렸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래 삭힌 말이었으므로. 서린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다.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라는 호칭의 무게가 비로소 느껴졌다. 그것은 직업적 습관이 아니었다. 오래된 감사였고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의 다른 이름이었다. 두 사람은 식은 미역국을 다시 데워 먹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반지하였지만 그날만큼은 그 빛이 충분했다. 재하는 어느 날 아침 불쑥 나왔다. 정숙이 두부를 썰다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마치 오래 생각해온 것을 드디어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날씨 얘기를 하듯이. 아가씨, 우리 도시락 장사해볼까요? 서리는 수저를 닦다가 멈췄다. 도시락이요? 제 퇴직금이 좀 있어요. 크진 않지만 작은 가게 보증금은 되거든요. 아가씨는 요리 잘하잖아요. 저는 발이 빠르니까 배달 맡으면 되고. 서리는 한동안 정숙을 바라봤다. 퇴직금, 평생 모은 돈. 그것을 자신에게 쓰겠다는 말이었다. 사양하려 입을 열었는데 정숙이 먼저 말했다. 저를 위해서예요. 저도 뭔가 해야 살 것 같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무릎만 아프고. 그것이 핑계라는 걸 둘 다 알았다. 그러나 서리는 더 말리지 않았다. 그 마음을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므로. 가게를 구하는데 보름이 걸렸다. 처음엔 역세권을 알아봤지만 보증금이 턱없이 모자랐다. 발품을 팔아 찾아낸 곳은 오피스 밀집 지역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골목 안이었다. 가로 4평, 세로 3평. 간판 자리에는 전 주인이 뜯다 만 글자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바닥은 기름때가 배어 있었다. 서린이 처음 봤을 때 속으로 한숨이 나왔다. 그러나 정숙은 창문을 열어보고 수도를 틀어보고 가스밸브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햇볕 잘 들고 물 잘 나오고 불 잘 들어오면 됐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청소에 나흘이 걸렸다.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문질렀다. 정숙은 곰팡이 핀 벽 모서리를 솔로 박박 닦았고 서리는 기름때 밴 환풍기를 분해해서 하나씩 씻었다. 저녁이 되면 허리가 펴지지 않았다. 그래도 다음날 아침이면 둘 다 먼저 나와 있었다. 먼저 왔다고 말하지 않았고 늦었다고 눈치 주지 않았다. 메뉴는 서린이 정했다. 복잡하지 않게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달걀말이. 거기에 계절 반찬 하나를 더하는 방식이었다. 자극적이지 않고 짜지 않고 밥이 잘 넘어가는 것들. 서린이 시험 삼아 만든 것을 정숙이 먹어보고 평가했다.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간이 약해요. 이건 괜찮은데 색이 안 예뻐요. 달걀말이는 이게 맞아요. 이거 그대로 해요. 달걀말이 앞에서만 정숙이 웃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었으므로. 개업은 11월 첫째 주였다. 간판은 정숙이 직접 글씨를 써서 붙였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있었다. 두 사람의 밥집. 서린이 이름을 지었다. 정숙은 그게 뭐냐고 했다가
한참 생각하더니 좋네요라고 했다. 첫날은 3개가 팔렸다. 두 번째 날은 5개. 서리는 표정을 관리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정숙은 아무렇지 않은 듯 배달 가방을 메고 골목을 나섰다. 68배 발걸음이었지만 빨랐다. 엘리베이터 없는 오피스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인상 한 번 쓰지 않았다. 도시락을 건네며 꼭 한마디를 덧붙였다. 맛있게 드세요. 손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 그게 전부였다. 광고도 설명도 아니었다. 그냥 사실이었다. 입소문은 한 달째 되던 주부터 났다. 근처 건물 직원이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 시작이었다. 골목 안에 이런 집이 있었네. 댓글이 달렸다. 할머니가 직접 배달해 주심. 달걀말이가 진짜 집밥 맛. 예약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리는 처음엔 손으로 주문을 받다가 작은 노트를 샀고 노트가 모자라자 주문서 양식을 만들었다.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다. 정숙이 먼저 일어났다. 서린도 눈을 떴다. 둘 다 말없이 세수를 하고 재킷을 걸치고 장바구니를 들었다. 시장까지는 버스로 2정거장이었다. 이른 시간이라 버스 안은 비어 있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거리가 흘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므로. 시장에서 정숙은 흥정을 했다. 망설임이 없었다. 손으로 두부를 눌러보고 시금치 뿌리를 살피고 달걀판을 들어 흔들어 봤다. 서리는 처음엔 옆에서 따라다니다가 2달째부터는 혼자 채소 칸을 돌 수 있게 됐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정숙의 무릎이 부어올랐다. 서린이 파스를 사다 붙여주면 정숙은 별거 아니에요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앉았다 일어날 때 잠깐 얼굴이 굳었다. 서린은 배달 구역을 나눠 자신이 가까운 건물을 맡겠다고 했다. 정숙은 처음엔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받아들였다. 어느 날 저녁 마감 정리를 하던 정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네요. 서리는 행주를 걸다가 그 말을 들었다. 대꾸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창문 너머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다. 작은 가게 안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졌다. 봄이 왔다. 두 사람의 밥집이 문을 연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역생활 매거진 기자가 찾아왔다. 예고 없이. 점심 피크 시간이 막 끝난 오후 2시였다. 서린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정숙은 빈 도시락 통을 닦고 있었다. 기자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말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동네에서 소문을 듣고 왔는데요. 서린은 손을 닦으며 괜찮다고 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동네 소식지에 실리는 작은 코너였다. 기자는 가게 안을 찍고 도시락통을 찍고 정숙이 달걀말이 많은 손을 찍었다. 서린에게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고 물었다. 서린은 짧게 답했다.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기사는 생각보다 많이 퍼졌다. 매거진 SNS에 올라간 사진 한 장이 시작이었다. 정숙이 배달 가방을 메고 골목을 걷는 뒷모습이었다. 68배 뒷모습, 흰머리, 낡은 운동화, 반듯한 어깨. 누군가 그것을 공유했고 또 누군가 공유했다. 댓글이 달렸다. 이분 표정이 너무 좋다. 이런 밥집 동네에 있으면 매일 갈 것 같다. 두 분 사이가 느껴진다. 며칠 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 뉴스 코너였다. 서리는 고민하다 수락했다. 카메라가 들어온 날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앞치마를 메었다. 인터뷰 내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다. 그냥 하던 대로 두부를 썰고 밥을 안 치고 달걀을 풀었다. 기자가 물었다. 오래 하실 수 있겠어요? 정숙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무릎이 버텨주는 데까지요. 그 말이 그대로 방송을 탔다. 서린의 이름이 함께 나갔다. 전 남편 집안의 며느리였던 사람. 이혼 후 종적을 감췄던 사람. 반지하에서 도시락 가게를 시작한 사람. 세상은 이야기를 좋아했다. 특히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전 남편이 찾아온 것은 방송이 나간 지 열흘 뒤였다. 서린은 그날도 새벽 4시에 일어났고 시장을 다녀왔고 오전 내내 주방에 있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막 시작할 때였다. 가게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서리는 그것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이재호였다. 고급 코트에 구두.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가게 안을 둘러봤다. 시선이 서린에게 닿자 그가 먼저 웃었다. 오래 연습한 것 같은 웃음이었다. 잘 지냈어?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숙은 주방 안에 있었다. 소리를 들었는지 행주를 손에 든 채 문 앞에 나와섰다.
이재호는 정숙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은 받지 않았다. 이재호는 서린 앞에 섰다. 목소리를 낮췄다. 조심스럽게 고른 단어들이었다. 오해가 있었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다는 거 알아. 어머니가 밀어붙이는 걸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어. 조용한 가게 안에 그 말이 가라앉았다. 서리는 이재호를 바라봤다.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한때 매일 보던 얼굴. 그러나 지금 그 얼굴 앞에서 서린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정확히는 움직임의 방향이 달랐다. 그리움이 아니라 선명한 기억. 비오던 밤 카드가 막혔을 때 이 사람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 번호부를 내려보다 끝내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 서린이 입을 열려는 순간 정숙이 앞으로 나섰다. 천천히 이재호 앞에 섰다. 키가 작았다. 이재호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몸이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정숙은 행주를 손에 쥔 채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 오는 날 우산이 되어주지 않은 사람이 맑은 날 그늘을 찾을 자격은 없습니다. 이재호의 얼굴이 굳었다. 반박하려는 듯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정숙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무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호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단호함이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재호는 서린을 한 번 더 봤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이재호가 문을 열고 나갔다. 유리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날렸다. 서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걸려있던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갔다. 냄비 뚜껑을 열고 불을 줄였다. 찌개가 끓고 있었다. 서린은 한동안 유리문을 바라보다가 앞치마를 고쳐매었다. 그날 저녁 마감을 끝내고 둘이 나란히 가게 문을 잠글 때였다. 서린이 말했다. 아까 고마웠어요. 정숙은 자물쇠를 돌리면서 모르라고 했다. 그 말이요. 제가 해야 할 말인데. 정숙은 잠깐 멈추더니 말했다. 아가씨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냥 먼저 말한 것뿐이에요.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봄 저녁 바람이 불었다. 춥지 않았다. 서리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1년 전 이맘때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호텔 처마 아래 젖은 발로 서 있던 밤.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집이 생긴 것이 아니었다.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다. 비가 와도 카드가 막혀도 누군가 찾아와 흔들려 해도 흔들리지 않게 옆에 서 있는 사람. 서리는 걸으면서 조용히 정숙의 팔짱을 꼈다. 정숙은 놀란 듯 잠깐 굳었다가 이내 팔에 힘을 주었다. 아무 말하지 않았다. 둘은 그렇게 골목을 걸어나갔다. 봄밤이었다. 사단은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 두 사람의 밥집이 언론에 소개된 뒤로 주물량이 3배 가까이 늘었다. 서리는 주방을 넓히고 직원을 2명 더 뽑았다. 정숙은 배달 구역을 나눠 관리하는 역할로 바뀌었다. 무릎 때문이었다. 서린이 완곡하게 설득했고 정숙은 사흘을 버티다 받아들였다. 대신 새벽 시장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 가게가 커지면서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처음엔 근처 비슷한 도시락 가게들이 가격을 낮췄다. 그 다음엔 납품 거래처에서 이유 없이 계약을 끊었다. 서리는 눈치채고 있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다. 거래처는 다른 곳으로 돌리면 됐고 가격 경쟁은 맛으로 버티면 됐다. 그것이 오산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어느 수요일 오전이었다. 구청 직원 2명이 가게 앞에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식자재 보관 및 위생상태 점검 나왔습니다. 서리는 앞치마를 벗으며 안으로 안내했다. 당당했다. 냉장고 온도 관리, 식자재 원산지 표기, 보관 용기 위생. 어느 하나 소홀히 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점검은 끝났는데도 직원들이 돌아가지 않았다. 한 명이 서류를 꺼냈다. 유통기한 초과 식자재 사용 의혹 건입니다. 외부 제보가 구체적으로 들어와서요. 서린의 얼굴이 굳었다. 제보 내용은 상세했다. 날짜, 식자재 종류, 심지어 보관 위치까지.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었다. 서린은 즉시 전 직원의 납품 기록과 재고, 장부를 꺼냈다. 하나도 맞지 않았다. 없는 날짜, 없는 품목, 있지도 않은 보관한 번호. 허위 제보였다. 그러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다.
두 사람의 밥집 위생 논란이라는 제목이었다. 구체적인 사진과 함께였다. 사진은 합성이었다. 곰팡이가 핀 용기에 두 사람의 밥집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퍼지는 속도가 빨랐다. 댓글이 달렸다. 예약 취소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단골 손님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사장님, 저는 믿는데요. 주변에서 물어봐서요. 서리는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변호사와 통화하고 게시글 캡처를 모으고 납품업체에 확인서를 요청했다. 해야 할 일이 명확했다. 머리는 돌아가고 있었다. 손이 떨릴 뿐이었다. 경찰이 들이닥친 것은 사흘 뒤였다. 허위 제보가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로 이어졌다. 담당 형사는 사무적이었다. 고발 내용은 유통기한 초과 식자재의 반복적 사용과 원산지 허위 표기였다. 가게는 당일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서리는 직원들에게 당분간 쉬라고 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애썼다. 조사는 가게에서 시작됐다. 형사가 서린에게 질문을 이어가는 동안 정숙은 주방 한쪽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서린은 그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조사에 집중해야 했다. 형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숙이 서린 곁으로 왔다. 아가씨. 네. 내가 진술할게요. 서린이 고개를 돌렸다. 정숙의 표정은 담담했다. 결정된 사람의 얼굴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식자재 관리는 내가 맡았어요. 내 소관이에요. 내가 관리 소홀을 인정하면 사장님은 빠질 수 있어요. 서리는 바로 말했다.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정숙 씨가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했는지 저보다 잘 알잖아요. 알죠. 그래도 그게 지금 가게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정숙 씨가 누명을 쓰는 건데. 정숙은 잠깐 서린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제가 갚을 차례예요. 서린은 절규하듯 말했다. 갚을 게 뭐가 있어요? 정숙 씨가 저한테 갚을 게 뭐가 있냐고요. 목소리가 올라갔다. 눈물이 차올랐다. 이건 달라요. 이건 제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숙은 서린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다. 사장님은 모르는 일입니다. 형사가 돌아왔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린은 막으려 했다. 정숙이 한 번 더 서린을 봤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막지 마요. 나도 이 사람 곁에 서고 싶어요. 이 방식으로. 서린은 끝내 주저앉았다. 정숙은 구치소에 들어갔다. 서린은 매일 면회를 신청했다. 처음 이틀은 허가가 나지 않았다. 셋째 날 처음으로 유리 너머 정숙의 얼굴을 봤다. 형광등 아래 정숙은 작아 보였다. 그러나 표정은 오히려 고요했다. 유리에 손을 얹었다. 서린도 맞댔다. 밥은요? 정숙이 먼저 물었다. 서린은 웃음이 나왔다가 울음이 됐다. 먹어요. 먹고 있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자요? 자요. 가게는? 잠깐 쉬어요. 정숙이 눈살을 찌푸렸다. 쉬면 안 되는데. 서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린은 구치소를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그날 저녁도 다음 날도 허위 제보자를 추적했다. 경쟁업체의 직원이 작성한 것이었다. 디지털 포렌식, 납품 기록 교차 확인, 합성 사진 원본 추적. 퍼즐이 하나씩 맞춰졌다. 서린은 잠을 줄였다. 먹는 것을 줄였다. 대신 파일을 쌓았다. 정숙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서린은 단 하루도 면회를 거르지 않았다.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은 구치소 입소 10사흘 만이었다. 허위 고발이 입증됐다. 합성 사진의 원본 파일이 경쟁업체 대표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납품 기록도 전부 정상이었다. 제보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담당 형사는 서린에게 전화로 결과를 알렸다. 서린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안도가 아니었다. 분노였다. 그리고 공포. 10사흘이라는 시간이 정숙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정숙은 석방되던 날 구치소 앞에서 서린을 봤다. 서린은 코트도 제대로 여미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정숙은 천천히 걸어왔다. 서린이 달려가 안으려 했지만 정숙이 먼저 서린의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위아래를 훑었다. 많이 못 잤네요. 서린은 말을 하지 못했다. 밥은요? 그 말에 서린이 무너졌다. 정숙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소리를 내서 울었다. 구치소 앞 주차장 한가운데에서 정숙은 서린의 등을 두드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마치 어릴 때 재울 때처럼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그러나 정숙의 얼굴 위로 그늘이 지나갔다. 서리는 보지 못했다. 10사흘의 시간이 68배 몸에 무엇을 남겼는지 그때는 아직 몰랐다. 이상 징후는 작은 것들이었다. 석방되고 돌아온 첫날 정숙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새벽 4시가 아니라 6시였다. 서리는 내색하지 않았다. 당연히 피곤할 것이었다. 시장은 서린이 혼자 다녀왔다. 정숙이 알면 말릴 것 같아서 일부러 일찍 나갔다. 그 다음 날도 정숙은 늦게 일어났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다. 입맛이 없네요. 서리는 죽을 따로 쑤었다. 정숙은 몇술 뜨다 그것도 내려놨다. 서리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속으로 세고 있었다. 몇 술을 먹었는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정숙이 주방에서 쓰러졌다. 소리가 났다. 냄비가 함께 넘어지는 소리였다. 서린이 달려갔을 때 정숙은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떠 있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다. 정숙 씨,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어요. 괜찮지 않았다. 서린은 정숙의 팔을 잡았다. 차가웠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구치소에서 얼마나 잠을 못 잤는지, 얼마나 먹지 못했는지, 차가운 바닥에서 무릎이 얼마나 더 상했는지. 서린은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었다.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줄 알았다. 아니, 알면서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2시간이 서린에게는 가장 긴 2시간이었다. 검사 결과는 오후에 나왔다. 담당 의사가 서린을 복도로 불렀다.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만성 신부전.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관리를 받았어야 하는 상태인데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영양 결핍이 겹치면서 급격히 악화됐다. 당장 입원이 필요했다. 서린은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만 했다. 수년 전부터 정숙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무릎이 부었어도 웃었고 새벽마다 일어났고 계단을 오르내렸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병실로 들어갔다. 정숙은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링거가 꽂혀 있었다. 서린을 보자 손을 들어 보였다. 별거 아니에요. 서린은 대답하지 않고 의자를 당겨 침대 옆에 앉았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정숙은 잠깐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한 3년 됐나요?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뭐해요?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서린은 목이 막혔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박혔다. 그러면 왜 구치소에 들어갔냐고 묻고 싶었다. 왜 그 몸으로, 왜 알면서. 그러나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므로 꺼내지 않았다. 앞으로는 말해줘야 해요. 무슨 일이든. 정숙은 고개를 돌려 서린을 봤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작게 웃었다. 알았어요. 입원은 3주가 됐다. 서린은 매일 병원에 왔다. 오전에 가게 일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병실에 있었다. 도시락을 싸왔다. 병원 밥이 입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달걀말이는 빠진 적이 없었다. 정숙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으므로. 정숙은 처음 며칠은 가게 봐야지 왜 여기 있냐고 했다. 서린은 직원들 있어요라고 했다. 그래도 사장이 있어야지. 사장은 여기 있어야 해요. 정숙은 더 말하지 않았다. 2주째부터 정숙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밥도 제대로 먹었다. 서린이 가져온 도시락을 깨끗하게 비웠다. 어느 날은 병실 창밖을 보며 말했다. 벚꽃이 피려나 봐요. 서린도 창밖을 봤다. 아직 꽃망울이었다. 조금 있으면 필 것 같아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퇴원하면 같이 보러 가요. 그 말에 서린은 웃었다. 그래요. 같이 가요.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밤이었다. 서린이 저녁 도시락을 챙겨 병실에 들어섰을 때 정숙의 안색이 달랐다. 아침보다 창백했다. 링거줄 옆에 추가된 약이 있었다. 간호사가 지나치며 담당 의사를 찾아보라고 했다. 서린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복도로 나갔다. 의사는 심장 기능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구치소에서 입은 손상이 생각보다 깊었다. 치료를 계속하겠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다. 서린은 그 자리에서 물었다. 얼마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린은 병실로 돌아갔다.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았다. 도시락을 펼쳤다. 정숙이 달걀말이를 집어들었다. 천천히 씹었다. 맛있네요. 오늘은 간이 딱 맞아요. 서린은 웃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정숙은 점점 오래 누워 있었다.
말수가 줄었다. 그러나 서린이 오면 눈이 먼저 웃었다. 서린이 손을 잡으면 꼭 쥐었다. 손의 힘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은 느껴졌다. 어느 저녁 병실에 석양이 들어왔다. 오렌지빛이 침대 위로 길게 누웠다. 정숙이 서린의 손을 잡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아가씨 아니 우리 사장님. 서린은 정숙의 손을 더 꼭 쥐었다. 왜요? 나 덕분에 산 거 아니에요. 서린은 고개를 들었다. 정숙은 천장을 보고 있었다. 내가 아가씨 덕에 살았어요. 준혁이 보내고 나서 나 오래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어요. 그런데 정숙이 잠깐 멈췄다. 아가씨가 그날 밤 전화했잖아요. 첫 번째 신호에. 서린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때 내가 살아있어서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받았으니까 아가씨 곁에 있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나도 아가씨 덕에 산 거예요. 우리 서로 살린 거예요. 서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턱으로 떨어졌다. 닿지 않았다. 정숙이 고개를 돌려 서린을 봤다. 눈이 맑았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다. 담담하고 따뜻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음 생엔 내가 딸로 태어나도 되겠죠? 서린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또 한 번. 눈물이 계속 흘렀다. 그럼 그때는 내가 업어줄게요. 정숙이 작게 웃었다. 무거울 텐데. 업어줄 수 있어요. 서린이 겨우 말했다. 그때는 제가 건강하게 태어날게요. 정숙은 눈을 감았다. 미소가 남아있었다. 석양이 기울었다. 병실이 조용해졌다. 서린은 정숙의 손을 놓지 않았다. 바깥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지나갔다. 링거가 천천히 떨어졌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린의 손을 쥔 채로,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채로 창밖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정숙과 함께 보러 가기로 했던 꽃이었다. 서린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정숙의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놓을 수가 없었다. 병실 밖은 여전히 봄이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서린이 그렇게 했다. 화려하지 않게 정숙이 살았던 방식대로. 조화 대신 들꽃을 놓았고 조문객은 가게 단골 손님들과 시장 상인들이 전부였다. 누군가 달걀말이를 쌓았다. 손으로 만든 것이었다. 재단 앞에 놓인 그것을 보고 서린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영정사진은 정숙이 시장에서 찍힌 사진을 골랐다. 새벽 시장에서 두부를 고르다 무언가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한 듯 환하게 웃는 순간이었다. 서린이 몰래 찍어둔 것이었다. 본인이 알았다면 이런 걸 왜 찍어요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찍었다. 그 사진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다. 3일 장을 치르는 동안 서린은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빈소를 지켜야 했고 조문객을 맞아야 했고 마지막 날 운구를 따라 걸어야 했다. 정숙이 살아있을 때 늘 그랬듯이 서린도 할 일을 하는 것으로 버텼다. 납골당에 모신 뒤 혼자 돌아오는 길이었다. 버스를 탔다. 정숙과 함께 수도 없이 다니던 노선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늘 거기 있던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눈물이 났다. 버스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가게는 2주 뒤 다시 열었다. 직원들이 먼저 물었다. 괜찮으시겠어요, 사장님?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앞치마를 메었다.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췄다. 시장에 혼자 갔다. 정숙이 늘 들르던 두부가게 할머니가 서린을 보자 눈시울을 붉혔다. 어르신이 많이 보고 싶네요. 서린은 저도요라고만 했다. 달걀말이는 메뉴에서 빼지 않았다. 뺄 수가 없었다. 그것을 만들 때마다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맞아요. 이거 그대로 해요. 서린은 매일 아침 달걀을 풀면서 그 말을 생각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손님들은 알고 있었다. 직접 묻는 사람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알았다. 도시락을 받아가며 잘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사가 전보다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았다. 어떤 단골은 매일 오면서도 한동안 말을 걸지 않았다. 그냥 와서 먹고 갔다. 그것이 위로였다. 정숙이 떠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서린은 변호사를 만났다. 처음 시작한 것은 작은 생각이었다. 정숙의 퇴직금으로 시작한 가게가 이만큼 자랐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이 가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서린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이 됐으니 다른 방식으로 돌려야 했다. 정숙장학재단. 이름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설립까지 반년이 더 걸렸다.
서리는 그 시간 동안 서류를 모으고 회계를 정리하고 재단 운영 방식을 설계했다. 장학 대상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그 중에서도 부모를 일찍 잃은 아이들로 했다. 정숙이 아들을 보내고도 꺾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 아이들도 꺾이지 않기를 바랐다. 재단 설립식은 조용히 했다. 기자를 부르지 않았다. 관계자 몇 명과 첫 장학생들만 있었다. 서리는 짧게 말했다. 이 재단의 이름인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화려하지 않게 살았고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믿은 분입니다. 그 믿음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매년 겨울이 오면 서리는 무료 급식소에 나갔다. 재단 행사도 아니었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갔다. 앞치마를 메고 배식대 앞에 섰다. 국자를 들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은 노인, 아이를 안고 온 젊은 엄마, 시선을 어디 둘지 몰라 하는 남자. 서리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을 담아줬다. 한 명도 빠짐없이 눈을 맞추며. 어떤 날은 정숙이 생각났다. 구치소에서 돌아온 날 서린의 어깨를 잡으며 밥은요? 하고 물었던 것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반지하 방으로 데려가 달걀 국물을 끓여줬던 것이, 사람은 집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라던 말이. 서리는 국자를 들면서 그 말을 자주 떠올렸다. 지금 이 앞치마가 그 말을 잇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겨울 저녁 급식소 일을 마치고 납골당에 들렀다. 일부러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발이 저절로 향한 것이었다. 영정사진 속 정숙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시장에서 찍힌 그 사진. 두부를 고르다 무언가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한 순간 서리는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도시락을 꺼냈다. 작은 것이었다. 퇴근길에 직접 만든 것이었다. 뚜껑을 열었다. 달걀말이가 담겨 있었다. 간이 딱 맞는 노릇하게 구워진. 정숙이 이거 그대로 해오라고 했던 그것이었다. 재단 앞에 올려놓았다. 어머니. 처음으로 그 호칭을 썼다.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부르지 못했던 말이었다. 쑥스러워서가 아니었다. 그 말의 무게가 너무 커서 감히 쉽게 부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제는 괜찮았다. 이제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다. 이번 생엔 제가 지켜드렸나요?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없는 것 같지 않았다. 영정사진 속 정숙이 웃고 있었으므로, 그 웃음이 대답인 것 같았으므로 서리는 한동안 그 앞에 앉아 있었다. 바깥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흰 것들이 조용히 쌓여가는 것이 보였다. 소란스럽지 않게, 과시하지 않게 그냥 내려와 쌓이는 눈. 정숙이 살았던 방식 같았다. 서리는 납골당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다. 내년 장학생 선발 일정을 확인했다. 급식소 다음 봉사 날짜를 확인했다. 가게 내일 새벽 시장 목록을 확인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리는 생각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갚으려 하면 끝이 생기고 끝이 생기면 멈추게 된다는 것을. 정숙이 서린 곁에 있었던 것은 갚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거기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니 서린도 마찬가지였다. 갚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 정숙이 살았던 방식으로 정숙이 믿었던 것들을 믿으면서. 버스가 왔다. 서리는 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늘 그랬듯이. 그러나 이제는 그 빈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거기 있었던 사람을 기억하는 한 그 자리는 채워져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므로. 버스가 출발했다. 눈이 내리는 밤길을 달렸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불빛들이 눈 속에서 번졌다. 따뜻하게.